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018년 8월 둘째 주죠? 네, 9일입니다. 9일. 네네. 드라이브 테크스타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도안구 기자고요. 오늘도 정호성 하드웨어랩 편집장님 함께하십니다. 여튼 그럼 첫 번째 소식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우니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이거 보도자료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랐었는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죠. 근데 사실은 뭐 일단 읽어주세요. 뭐라고 네. 제목이 일단 제목은 이제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규제 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네, 8월 8일 네. 그 오전 9시에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저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사단법인인데요. 네네네네. 올해 4월에 일단 정식으로 이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에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았던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뜬금없기도 하고 아침에 받은 제목이 또 자극적이었거든요. 놀랍죠. 놀라운데 사실은 원인은 일단은 제공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곳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제 현장에 급습을 하셔가지고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서 무단으로 시민들의 사진을 찍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 서비스라는 스타트업 대표한테 이제 소리까지 지르셔갖고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을 빙자해서 어떤 사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운송 서비스 쪽에 많은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토교통부 자체도 좀 문제가 좀 많고, 거기에 걸려 있는 운송조합이라든가 또 거기에 또 일정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가 되게 좀 첨예하게 걸려 있거든요. 네네. 뭐 약간 몇 가지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 2014년 7월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도 택시업계에 반발하고 서울시가 또 고발했고, 네네. 그래서 여기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항공시장에 철수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우버 블랙만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한국시장 철수한 건 아니잖아요. 우버를 못 하는 거지. 뭐 어찌됐건 간에. 네, 그리고 그 2016년 2월에 저희 또 콜버스 랩이라고 심야 서비스 별도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목적지 집이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네네네. 모여서 버스를 따로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택시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타고 같이 가자. 아이디어가 선박했고 저걸 만든 분이 또 기자 출신이에요. 네, 기자죠. 기자거든. 스타트업 취재하더니 스타트업을 차렸죠. 네, 되게 잘 대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또 규제를 맞아서 약간 이제 주력 사업을 또 변경한 상태인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카프레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럭시, 뭐 티티카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속 이제 출근 시간 외에 또 차량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뭐라 그러냐면 규제 늘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규제하는 건 좋은데 규제에 대한 범위 자체가 너무 폭넓다.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 사업자들, 서비스 간의 충돌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경제가 생기게 되면 구시대의 어떤 그런 경제 패러다임들은 당연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정하고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들, 뭐 운수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많은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들도 어떤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고, 해외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자체가 아예 막진 않거든요. 뭐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고 계속 규제가 시장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그거거든요. 이 서비스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하는 것 자체에 막아버리게 되면 전혀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질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스타트업들인데, 스타트업들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면서 그 얘기했죠.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혁신이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 혁신을 방치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에 또 변화의 최전 선박에 선 우리 스타트업들도 두렵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봤어요. 네네네. 잘했죠? 그럼요. 항상 도 기자님. 전화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불안, 간단한 키워드로 얘기하면은 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허탈감과 불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는 성명서다. 그 왜 그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그 규제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정부라든가 이번 정부라든가 뭐가 또 차이도 있느냐. 그 이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저 했는데 왜 뜬금없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냐 했더니 전 정부들이라든가 이런 데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뭘 네.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이렇게 내용을 자꾸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스타트업이 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기네가 더 이상 낼 게 없대. 지난 정부 이미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번 정부에서는 불만이 없나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근데 왜 그럼 더 안 내나? 지난 정부에 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근데 보니까 또 어느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대요. 그렇죠. 항상. 그러면서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야. 그럼 그 전에 나갔던 데이터는 그 인간들이 인수인계를 안 한 건지. 그렇죠. 그럼 정부의 연속성으로 아니 뭐 창조경제 행사도 이 정부 들어가지고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 세상에 네. 정작 규제 전 정부 스타트업에 올렸던 규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업계가 했던. 근데 그럼요. 그거를 받아놔가지고 빨리빨리 그럼 처리할 생각해야 되는데 네. 담당자 바뀌었죠. 바뀌었다고 새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내는 새로 거예요. 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죠. 제가 아는 네. 우리랑 친한 이모 네, 아저씨도 네. 미칠 것 같아 이런 거. 왜냐면 이미 다 냈던데 또 내라는 거야. 양식도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형태로 자꾸 네네네. 민간기업한테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국토관 어느 공무원이 전 정부에서는 이 사업 좋은데? 혁신적인데? 해가지고 그냥 갔대요. 칭찬도 하고. 근데 약간의 이제 이게 뭐 제도적으로 뭐 필요한 거 아니야? 약간 그 얘기는 나오긴 했었는데 네네.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공무원이 입에서 나왔대. 근데 이 규제개혁위원회에도 한번 올려봤대요. 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금융 P2P 관련 회사인데 불법 판정받았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전 공무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공무원은 괜찮다고 얘기하더니 네. 새로운 공무원이 와가지고 금융위원회에 가서 P2P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더니 불법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순간 불법 합법이 그냥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올렸다가 불법으로 돼버릴까 봐. 되면 이제 사업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많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그 모빌리티 차량 관련된 이슈는 워낙 첨예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요 성명이 나온 거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렇다고 뭐 이 정부에다가 너무 과도하게 뭐 입장 표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정부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더 강력한 발언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이 정부가 좀 더 수용해주지 않겠나 했는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고 국토부가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원래 전 정부 때는 움직이지도 않았대. 원래 안 움직이잖아요. 이번에 아니 근데 뭐 장관이 유명한 사람 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다니면 아니, 집값도 못 잡으면서 맨날 아니 그거 말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많죠. 요새 뭐 그 차량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쪽이네요. 그럼요. 다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항공 관련된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밑에서 운행하는 건 다 그쪽이구나. 그렇죠. 거기 맞다. 맨날 뇌물 받고 뇌물이 아니라 그 항공기 뭐 특혜 받고 있었군요. 예. 선물 받고 뭐 이랬던 비즈니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어쨌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웃겼어요. 그러면은 국회 가서 좀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더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 재미난 얘기 아니라 좀 안타까운 얘기. 네네. 특정 당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은 저기 택시 업계랑 손을 잡고 네. 강력하게 이렇게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 그분을 자한당은 품에 안은 거야. 이 정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봐야 이미 자유한국당이 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는 스타일의 행동을 한번 하신 거예요. 원래 그랬죠. 택시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그렇죠. 원래 그런 걸 한번 기반이 하셨대. 그거잖아요. 그 국회로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엄청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아는 분들도 이곳저곳에서 가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를 전혀 해결하지 않을 뿐더러 주무부처가 서로 막 다르다고 나몰라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기 돌리게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진짜 청와대나 어디서 확실히 규제를 풀라고 하면 한 곳에 해가지고 걔네들이 관료들이 여기 와서 해결해야지. 그렇죠. 민간 사업자들이 여기 가서 국토부 거 해결하고 어디 가서
환경부 해결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는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혁신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공무원들이 진짜 공무원들에 대한 이 업무 태도에 대해서 네. 왜 그거를 청와대가 그걸 지적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위원회나 되게 많이 만든다라는 어떤 지적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을 안 주지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옥상옥인데 네. 그럼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그걸 해결하라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뭔가 핑계하고 택시업계가 목소리가 크다고 얘기하고 근데 택시업계 불법 문제라든가 택시들 전혀 해결이 안 돼. 요금 인상되고 이런. 아니 이거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개인 택시 그런 건 그쵸. 불법이잖아. 근데도 그건 내비두잖아. 네. 그럼 그런 건 하나도 않고 이런 스타트업이 오는 거를 아니 저는 뭐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 무조건 미국 기업이 했던 게 다 혁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임금에 뭐 노동자 보호도 안 하고 사회적인 어떤 비용은 치르지도 않으면서 이익만 중개업자로 가져가려고 하는 미국식 방식 그게 과연 한국에도 통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네. 생각해 봐야 돼요. 혁신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기존의 정책들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니까 소비자가 단톡밥도 마찬가지고 소비자가 즐거우면 돼요. 그게 방법상의 문제 됐든 소비자가 즐거우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가 편하게 되면 서비스가 혁신이 되는데 기존의 것들을 계속 뭐 택시 요금 인상이 된다고 해서 뭐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전히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우버든 뭐 콜버스든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혁신들이 일어나는 건데 기존의 것들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도 혁신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그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콜수가 너무 과하게 많아요. 10배 이상이. 그렇죠. 그때 운영되는 택시에 비해서. 그쵸, 그러면 그쵸. 아니, 누구는 집에 가야 되는데 어차피 불러 호출해도 안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개인이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을 차라리 등록을 해가지고 네. 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열 거냐. 네. 그러면 택시 업계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안전 기준이라든가 네.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커버하면서 음. 근데 정작 소비자들은 못 가. 아니 왜냐하면 서울 경기 쪽이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일단 안 된다. 택시 업계가 반발해서. 근데 그럼 사람들은 호출도 안 오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심야버스도 나오고 콜버스도 뭔가 나오고 아이디어를 뭐 낸 이런 거잖아요. 건데. 그러면 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네. 하면서 하고 그러면 운수사업자가 아니잖아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들 그동안 그런 사업자가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서비스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되게 웃겨.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를 사든가 자기네가. 근데 그 업체들은 사지도 않아. 네. 들어오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 편익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비용만 그러니까- 들어가요. 비용만. 기존의 사업자들이 혁신 안 하고 네. 뭐 준공영제라 갖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을 내는데 내가 내 돈을 내는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내가 더 가치를 뭐 더 돈을 더 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점에 빨리 가고 싶은데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내고 뭐 택시를 부른다든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한데 잡히지 않는 콜을 잡고 수백 개의 콜을 부르지만 택시 기사는 잡히지도 않고 네. 그런 것들은 해결할 생각도 안 하면서 계속 사업자들의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는 좀 전 의문시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택시 업계 이게 뭐 지자재 문제라든가 관이 세금을 갖고 자기네가 허가증을 갖고 계속 했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붕괴되는 거를 실제 네. 제가 볼 때는 그 택시 업계에 반발하기보다는 실제는 그 주무부처의 관료들의 권한을 네. 어떻게 내려놔야 되느냐는 네. 이슈도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유관 관련된 산업이 일단 했던 스타트업은 다 망하거나 불법이나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하는 혁신 같은 거 우리는 하지도 말란 얘기냐.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대로 청와대에서는 규제 혁신 뭐 한다는데 네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그다음 이 정부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성과나 실적만 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앱 만든다고 하면 성과 받았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럼 감사해가지고 마이너스 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업데이트도 안 돼요. 네. 그거 난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망치고 누군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문책하지 않는 제도야. 한국은 공무원들한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든가.
와가지고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할 얘기는 있다고 하겠지만 법이 다 있다고 그렇지만 뭐 새로운 게 등장할 때마다 그런 절충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사실은 뭐 이해관계 상충하는 거는 행정력이 그런 데서 필요한 건데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꼬맹이들 그냥 가버려 이런 야 우리끼리 놀아 뭐 이렇게 패거리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러면서 약간 그 야쿠르트 아줌마 2년 전 거 기사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또 반응이 또 막 하더라고요. 네네네. 난 그분들의 야쿠르트가 모빌리티의 최고의 혁신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카트 있잖아요. 전동 카트야. 저거는 승인받은 전동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이거 타려고 한 건 안 됐잖아. 네네네. 우리나라가 어디 들어오지 마라, 자전거 네네. 들여 나오지 마라 이러는데, 맞아요. 왜 저 카트는 보행하는데도 그냥 다 가고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아무도 취재할 기자가 없는 것 같아. 무슨 기준으로 야쿠르트의 그 카트는 전동 카트는 허용이 되고 허용이 되고 그 불법으로 막자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혁신적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맨날 이렇게 힘들게 밀고 다니는데 품목도 엄청 많아. 네. 그 많이 커져갖고 좋대요. 예. 물어봤거든요. 편하세 그랬더니 되게 편하대. 그렇죠. 이렇게 뚝 누르면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혁신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그런 혁신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그 모빌리티에 새로운하게 등장한다는 사람들만의 과연 혁신이냐. 물론 스타트업 담당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요 이제 성명서 같은 거 나오면서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기자들도 저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었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있는 곳에서 공유경제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뜨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어떻게 된지 시장조사 자체를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몇 년 있다가 다 망하고 죽는 거 보면. 근데 스타트업은 그게 또 장점이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해서 그러면 한국에 적용시켜 줄까? 그러면 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근데 그게 다른 게 뭐냐면 네. 미국이나 중국은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는 50몇 개 주가 있잖아요. 한 주죠. 한 주도 안 되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 주만도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남북을 합쳐야 그럴걸? 남북 합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거 갖고 실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중국은 또 성이 20몇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긴 또 이렇게 우리나라 나라 전체를 여긴 전기자동차 이렇게 공산당이 선언하거든. 근데 거기서 뜬 모델을 한국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뜨지 않으면 우리나라 혁신되지 않았다는 이상한 사고가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지자체에서 그러면 차라리 지자체 어딘가에서 할 수 있게 하든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무료로 특별법을 하든 뭐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합시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어떤 성과를 측정한 다음에 어딘가에 올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 지금 나온 모든 서비스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곳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누구는 자기는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하는 스타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일단 경쟁 파일을 키워서 거기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걸 뺏어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혁신을 과연 막느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 서비스는 진짜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의료 관련돼서 또 하나 다른 얘기로 보면 저번에도 이제 어떤 공유업체가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뭐 기계를 처음 만들어서 이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의료법 때문에 또 무슨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또 2년이 그렇죠. 지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또 중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귀 있잖아요. 중이염 같은 거. 이게 한 번 어렸을 때 잘못하면 이게 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이 이거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쏴주면 의사들이 원격에서 이 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어 그게. 네. 근데 이거 멋진데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중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더니 이게 왜 그래요 했더니 근데 그 한국의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선진국은 대부분 불법이래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옛날의 의료법의 근간을 갖고 있는 이 산업이라 그걸 다 드러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뿌리까지. 근데 중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들은 아직 그게 안 만들어진 나라가 있대. 그렇죠. 초기에 그 규약이 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새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한국은 혁신을 막는다라고만 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우연찮게 보면 이게 양비론적으로 보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은 없을까? 모빌리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왜냐면 이 한강변 자전거 타는 거 있죠. 따릉이 말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 킥보드하고 전동 그거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네, 누구는 못 그거 들어오게 들어갈 돼 수 있죠. 있어요라고 했는데 저도 자전거 타고 한강 가면은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런 거 여기 못 들어가고. 자전거 전용도로.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열어줘야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길 가면서 킥보드인데 전동 킥보드야. 네. 그걸 열어줄 거냐 이거지. 보행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할 거냐부터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요새 삼성생명한테 돈 받았나요? 아니 생명사가 왜 삼성생명밖에 없어요. 저 삼성 1등이니까요. 싫어요. 저 1등 싫어요. 2등이 좋아요. 네. 아 우미영 부사장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미디어가의 김주환 하이. 예. 어쨌든 그 많은 규제 사항들이 있는데 뭐 지금 아마 규제 그 하는 부분들이 뭐 정부에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든가 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상봉하고 시대로 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거긴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어찌됐든 위상을 뭐, 낮추고 나서 공무원들이 권한을 안 줬죠.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자문기구처럼 돼버리니까 개무시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옥상옥으로 위원회 만드니까 자꾸 이게 그 이런 걸 해결할 때 웃긴 게 뭐냐면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요.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해서 이거 해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근데 자꾸 외부 전문가를 놓고 어느 집단을 다 해. 근데 이름도 자기가 다 하거든요. 밑에 실무팀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딴짓 없는 거예요. 위원회 좀 그만 만드세요. 목리군요. 목리죠 당연히. 배째라 뭐 이런 거군요. 아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멋진 분들인데.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자꾸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객관화 시켜야 된다라고 자꾸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의 어떤 문제들이 당연히 적폐가 있을 거니까요.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거를 공무원 스스로한테도 좀 기회를 좀 주고 일은 우리가 하는데 꼭 그 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1년 딱 지나보세요. 성과 없잖아요. 네.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자꾸 그 특정한 영역에서의 위원회가 필요하겠죠. 객관적으로 너무 적폐가 심해가지고 그렇죠. 덜어내야 되는 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까지 아니 4차 산업혁명은 저 할 때부터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위원장이 게임하던 사람이야.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우리 말은 안 됐잖아요. 뭐 네. 우리 방송 안 보니까. 네, 네. 우리 방송만 봤으면 지금 지지 엄청 받을 거야. 그럼요. 맨날 저기 뭐 버스 아니 국세청 시스템 말이야. 연말정산 그렇죠. 시스템, 뭐 철도 시스템 이런 거나 저기 HTML5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봐. 그럼 SI 시장 살아나지. 엔지니어들 열심히 나고지. 그렇죠. 클라우드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도 그럼요. 열심히 또 여기 이제 하고. 막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네이버, MVP, 뭐 KT라든가 네. 그러면 이게 민간 영역에서 그 대민 서비스를 다 바꾼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거 바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시장을 이렇게 창출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그렇죠. 새로 시장을 만드는 거죠. 왜 자꾸 시장에 공급자를 많게 하는 정책을 해? 그러면 다 망하지. 공급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관을 할 거면 그냥 자유롭게 경쟁을 해라.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경쟁은 결국 서비스 경쟁이잖아요. 네. 서비스 경쟁을 해서 서비스가 좋아야지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결국 그 선택은 일반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건데,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시켜 놓고 뭐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를 활성화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만 아니 이제 요분들이 이제 성명서 발표한 그 위기감이나 이런 거 좀 냉정히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얘기도 해요. 모바일 혁명이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쳐요. 그렇죠. 아이폰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스타트업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타트업 업계도 사기치는 걸 수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의 혁신이 있겠어요? 그 중에 지난 10년에 피 터지는 경쟁을 통해서 상위에 된 회사들이 있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두 번째 배달의 민족이 나올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 직방이라든가 또 야놀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서비스들 중에 그렇게 피 터지게 경쟁해가지고 배달앱도 네네. 뭐가 있죠? 배민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요기요. 요기요 같은. 네. 그러니까 이미 2개 정도로 지금은 상위로 뭉쳐졌어. 네네. 그 기업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역이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봐요. 왜냐면 네이버도 포탈 경쟁하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하다가 2000 몇 년에 닷컴 붕괴가 되면서 망할 회사 망하고 상존할 사람은 생존하면서 그때 옥석이 약간 가려졌거든요. 그렇죠. 8회선 8고 네. 망할회선 8고 막고 막 진짜 뭐 한 게임도 인수하고 뭐 하면서 막 생존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건강한 회사도 생긴 거고 자연스럽게 시장도 정리됐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회사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절박하게 치열하게 한 결과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고용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그 기존에 진행했던 스타트업 정책은 기존은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금이 더 많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원금은 되게 많아졌는데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혁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 아이디어는 다 끝났어. 네네. 근데 거기서 뭔 혁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돈 뿌리는 거지. 그러면 냉정하게 이 정부는 그 고용 이슈를 너무 전면에 들고 나오다 보니까 어느 영역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냥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버블에 더 버블이 낄지도 몰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되고 뭐하고 했던 활력들,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어느 영역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장기적인 레이스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말 거냐,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해외 비즈니스 베껴서 한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꼭 혁신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또 그 얘기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중견기업에서 일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다 생존에 성공했던 분이에요. 이미 그리고 또 해외 수출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져요.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오히려.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뭐 앞으로 2년, 3년 있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한테도 대기업 산하에 있지 않은 되게 수많은 알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신입사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분들의 월급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대기업하고 격차가 좀 크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직원들의 월급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집중이 스타트업은 뿌려봐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타트업 98%씩 망하잖아요. 네. 망하는데 돈 쓰는 거 아니야. 난 그 생각하는 거야. 이미 살아있는 곳에 좋은 일자리를 더 늘려주면 되잖아요.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곳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망하면 이 사람들 어디 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 들어가든가 새로 창업하든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위에 크죠? 밑에 키워. 허리 너무 얇아. 그럼 쓰러진다. 똑 부러진다니까 사람. 미들이 좋아야죠. 미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미들 이미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혁신을 그분들이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고 그럼 말랑말랑 아이디어 있는 오히려 젊은 인재들도 거기 가서 혁신을 한다는 소리도 더 그렇죠.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만이 국가를 혁신할 수 있거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어떤 환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면 이미 자리에서 잘 자리 잡은 기업들한테 그들을 더 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그래야 저희가 이제 이 정부가 원했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지금 다 해외 수출하려고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렇죠. 거기에다 집중해주면 돼요. 연구자금도 그쪽에다 집중해주고 이미 있는 곳에다가 해주고 사람 뽑아달라.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연구원들 몇 번 뽑을 때마다 지원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가 똑 부러졌네, 이기삼 아저씨. 네. 너무 흥분했네요. 예, 김혜영 기자 이러고 있는데요. 글쎄 이런 표정 같은데 글쎄 이러고 있습니다. 아, 왜 그래? 그쪽 영역에 중소기업들 많이 있잖아. 중소기업한테 도와야지. 뭐 스타트업이야. 스타트업이 배미는 하나 성공해. 전체 중에. 배미는 그냥 이제 엄청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성공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냥 냅둬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자기들의 영역 플레이를 잘 하는데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만 정부에서 감시를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누가 조그만 플레이가 들어서 나 이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들어오네? 확 죽여버려. 이런 불법적인 거를 못하게 막는 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네. 뭐 알아서 서정석 PD가 팟캐스트는 잘라주겠죠. 요새 통으로 올리더라고요. 네. 잘 아시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요거 되게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뉴스였는데. 네네. 네. 테슬라 얘기예요. 테슬라가 상장을 폐지합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자기 본인들 트위터에다 트윗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다 I'm considering taking Tesla private at 뭐 $420 하고서 펀딩 secured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이게 이제 뭐 돈 준비됐다. 그리고 $420에 매수. 프라이빗 기업으로 가기 위한. 네네네. 그래서 비상장사로 결론은 뭐 비상장기업? 테슬라를 비상장사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인데 돈을 확보됐다. 이렇게 딱 날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냥 한 10% 이상 올라와 버렸어요.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요지는 뭐냐면 테슬라 이제 그때 당시 하기 전에 주가는 $340대였는데 네.
이것 때문에 385달러까지 급등을 했고 트윗 한 방에? 네, 트윗 한 방에. 그래서 뭐 한 10조 정도 주가가 전체 시가총액으로 올랐죠. 그 덕에 이제 테슬라 주가는 이제 420달러잖아요. 비상참사를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 410달러의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가져가서 뭐 기존에 있던 주식들은 420달러에 팔든가 그렇게 해서 상장을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대리했던 방식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렇죠. 마이클 데일이 만들었던 델. 네, 그 회사가 결국, 되게 깜짝 놀랐잖아요. 상장을 스스로 폐지하고 네. 프라이빗 회사로 간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네. 이제 근데 되게, 그렇게 발표했을 때 그거 아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모펀드가 때는 이때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상장 폐기 직전에 계속 돈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상장 폐지하는데도 비용이 꽤 들어간다면서요. 그럼요. 주식을 다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약간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EMC 인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고 이러면서. 근데 그 전략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잘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의 내부 어떤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기업이죠. 기업이긴 하지만 혁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IT 쪽에 좀 가까운 기업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테슬라의 주력은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 3에 대한 양산되는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경제 쪽,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하는 것들은 계속 테슬라의 존속 가치에 되게 의문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6개월 있으면 바닥에 날 거다. 근데 월가들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하는 이유가 간담회나 이런데 안 부른대. 월가의 미디어를.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테크 미디어만 부르나 봐요. 앨런 머스크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거의 개박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싫어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그 이제 미팅할 때도 되게 많은 그 설전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술 기업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자체가 좀 약간 혁신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약간 확신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이 필요해가지고 상장시켜 놓고 나서 근데 당연히 이제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들이 이제 막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뭐하면 막 뭐라고 하니까 야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안에서 뭐 조정을 하든 뭐 어떤 작업들 할 때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을 하겠다. 그래 또 언젠가 또 상장할지 모르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델은 그 중국 업체들의 부상, 그러면서 B2C 영역에 대한 엄청난 그 손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B2B 기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B2C하고 B2B를 하는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델을 인수한다거나 EMC를 인수한다거나 하면서 되게 인수 자금에다 엄청 큰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 주주들한테는 그게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주들은 그거를 허락을 잘 안 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상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근데 MS도 돈 대줬거든요. 그렇죠. MS가 돈을 대줬어요. 데일이 망하면 안 되니까 다 떠나고 있는데 데일이 같이 있어야지. HP도 헤쳐버린 와중에. 근데 그건 그래도 되게 지금 잘 성공했고 처음에 VM웨어를 통한 우회 상장하려다가 그렇죠. 금융 비용을 좀 털려고 했다가 주주들이 이제 VM웨어 주주들하고 시장에서 야 이 나쁜 놈아 해가지고 그건 안 할게 이러면서 이제 자체 상장을 다시 검토하고 또 다른 스타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례적이었어요. 테슬라가 상장을 폐지하게 되면 하여튼 월가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고 실제로 이게 뭐냐면 전체 주주 구성을 좀 약간 살펴보면 뭐 마스크가 현재 19.87%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T-로즈 프라이스 파트너가 9.2%, 피델리티가 8.2% 갖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합쳐서 뭐 30% 넘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국부 펀드도 5%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 합치면 한 42.27%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기 있는데 없어요? 모르죠. 진짜. 아니 제가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1년 전부터 애플 사고, 페이스북 사고, 아마존 사고, 테크 사고, 페이스북 사고, 알파벳 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테크가 전 세계로 그냥 스그머니 스며드는 세상이다. 그렇죠. 그 중국 기업들 중에 미국에 상장하는 회사라든가 뭐 그냥 갖고 20년 묵혀두면 그다음 요즘 MS 보세요. MS 직원들 100달러 넘었다고 만세 부르고 있어요. 부사장님 진짜입니까? 근무하는 건 힘들대. 주주로서는 너무 좋은데 근무하긴 너무 힘들어. 직원으로서는 되게 안 좋은 회사라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네.
뭐 본사에서 이 방송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럼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튼간에 근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네. 그러니까 공매도 막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이제 주식을 안 하고 네. 선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거 그렇지. 말고 주식 가격이 만약 네. 100달러인데 이게 네. 뭐 105달러든 110달러가 되든 그쵸.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죠. 기업의 가치는 항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뭐 자본에 문제가 없고 이득이 계속 하는 한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가니까 근데 싫은 거죠. 이게 뭐가 떨어질 싫어? 것 같아. 왜냐하면 일반 그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는 자본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아 근데 테슬라에 공장도 못 짓거나 공장도 못 짓고 요구했던 대로 판매량도 차가 안 안 되고 나오고 약간 결함도 있고 화재 사고도 났잖아요. 네. 테슬라 자율주행이니까 네. 얘들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얘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했어요. 배팅을 했는데 투자를 할 때 나는 네.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인다. 네, 그게 이제 공매다라고 하는 거죠. 저번에 삼성 관련돼서 공매도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뻥카 날리면서 사는 거. 그렇죠. 원래 돈은 없지만 미리 내가 떨어질 네, 거는데 네, 어딘가에 네, 살 수 네. 있는 제도. 그게 돈의 100%가 아니고 네. 한 10%만 있어도 실수가 있어요. 아, 근데 안 떨어지고 10%씩 안 떨어지고 올랐어요. 지금 올라가지고. 난 떨어진다는데 배트에 있는데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네. 저기 사기업으로 갈지도 몰라? 네, 그래. 돈을 준비돼서 하니까 갑자기 10%뻥 떴으면은 얘들은 그럼 이 사람 다 날린 거네? 이게 10%가 아니라 한 뭐 정말 100% 이상씩 날리는 거니까. 손실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진 데다가 배트하면 근데 이게 공매도 물량이 엄청 많다고 엄청 많아요. 그 3,510만 주인데 이게 전체 발행 주식이 20%예요. 그러니까 12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12조 정도 되는 거죠. 14조 정도 되는 건데 네. 이분들이 지금 손실을 본 게 그 때문에 트윗 지금 한 방에 13조 그 한 방에 한 날 13조 정도 날렸고요. 투자한 사람들은 뻔났네. 나 그쵸. 떨어진다는데 배팅했는데 그렇죠, 올라버렸으니까. 그리고 저번 2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테슬라가. 네. 근데 그때 해도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적이. 예상보다? 예상보다 좋아서 주가도 16%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총 지금 손실 본 게 80억 달러. 80억 달러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악당구니가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테크 쪽들은 계속 얘는 테크 기업이니까 테크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월가 쪽은 얘들은 주가 지수나 이런 어떤 기타 현금 흐름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매도 쳤는데 올라가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월간하고 테크 미디어라든가 시각이나 다르군요. 그렇죠. 나는 미래 가치를 보고 애들은 주주들은 투자를 했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들은 주식도 보유 안 하면서 공매도만 친 거예요, 그냥. 보통 양방향 해지를 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도 걸어놓고 뭐 밑에도 떨어질 거라도 이렇게 하면 수익이 좀 적잖아요. 위험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얘들은 했었는데. 갖고 있질 않은 것 같아요. 갖고 있질 않은 상황에서 해지를 안 건 상태에서 공매도를 친 상황이니까 지금 뭐 전체 뭐 저 정도 물량이면 뭐 거의 한 50% 이상 손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엄청 했겠네.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니네 다 싹 죽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 자꾸 계속 기업 가치 좋고 잘 가는데 계속 시장에다가 딴지 걸고 뭐 보고서 쓰면서 이제 뭐 계속 분기 실적해야 되고 실적으로 월가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근데 이게 또 잘못되면은 잘못하면 이게 앨런 머스크가 그렇죠. 뭐 시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법으로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SEC에서 자기네들이 조작을 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팩트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던졌을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사모펀드들이 있잖아요. 뒤에 또 다른 사모펀드랑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얘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근데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의 그게 있긴 해요. 미국의 저번에 이제 그 회계부정 사건 같은 게 많이 나온 다음부터 그렇죠. 앨런이랑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네, 앨런 파산 이후에 그 나온 법률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일단 시장 평가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데가 먼저 정보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이 나오고 나서 무조건 정보는 동일하게 공개된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엠바고 자체도 안 돼요. 그냥 기업 실적은 같이 나가야 돼. 미리 줄 수 없어. 동시에. 그거 걸렸다간 다 걸려.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1분이라도 빨리 얻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같이 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날린 걸 보고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니까 그냥 올려도 동일하게 그럼요. 트위터를 본 모든 사람한테는 동시에 공시한 본 것처럼 거죠. 되니까요. 그렇죠, 공시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법이 있어서 그 문제는 피해가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신기한 거죠. 우리가 프라이빗했다.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그 얘기해봐. 난리 나죠. 저 새끼 뭐야? 저거 위반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할 텐데 미국엔 지금 그게 없나? 근데 아마 조사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뭐 조사해봐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조사해봐야 뭐 그 정도 충분히 머스크가 감안 안 하고 했을 사람 같지 않고. 근데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왜 테슬라는 사기업으로 가려고 할까요? 보시기에. 일단 스페이스X는 사기업이지만 잘 가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도 하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사업 비중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공시 의무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제 애널들한테 이제 자료도 발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귀찮은 거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해야 되고 매번. 네, 근데 대부분의 그 상장 기업들이 그걸 되게 싫어해요. 매번 뭐 공시 자료 내야 되고 그리고 공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매번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희들한테 투자할 회사도 없겠지만 저희들은 투자도 안 받는다고. 뭐 받으면 좋죠. 아니 자꾸 일 시킬 거 아니야 그분들이. 아니 일을 시켜도 적당히 시키면 되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적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되게 큰 목표 있잖아요. 뭐 배터리 되게 크게 만들어 건설을 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다른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테크 기술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숫자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만약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짜증이 날 거예요. 왜냐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고 있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하고 있는데 뭐 너네 뭐 자본 없잖아. 뭐 6개월 있으면 회사 망하겠네. 뭐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건다 그러면 저는 되게 좀 화날 것 같아요. 제 입장에. 제가 앨런 머스크 입장이라면 그럼 네 돈 가져가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긴 이게 나오면서 저도 이게 잘 봤는데 그 GM에서 이제 전기차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볼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나오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는 계속 판매 대수가 얼마 안 돼. 근데 그렇게 미국 월가에서 이제 전기자동차 못 팔고 얘네가 약속을 어긴다고 했는데 그 테슬라는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판매되다가 갑자기 이게 그래프가 쫙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갭이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업체는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드는 전기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이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식으로 갭이 지금 벌어지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오히려 그럼 미래에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는 안 하잖아요. 기존 자동차 업체들한테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뭐 현대자동차 같은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월가도 되게 이상한 거 아니야. 전통적인 그 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발언을 안 하는 거 아니야. 판매 대수가 있으니까. 숫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회사를 평가하는 건 맞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들한테 애플이 갖고 있는 힘이와 구글이 갖고 있는 힘이 뭐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애플은 내가 상상하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준다. 애플은 내가 상상하고는 있지만 내가 만들 수는 없는데 그걸 만들어주고. 요즘은 안 그렇지 않나요? 그 옛날 아닙니까? 그 옛날이긴 하죠. 어찌됐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내가 상상하는 서비스들을 구글은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구글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쓰는 이유가 그건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MS 안 쓰고 왜 애플 쓰고 뭐 이런 제가 물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 더 하고 끝내야 되나요? 네, 응산분리는 하셔야죠.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든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되니까 저희 저번 주에 하다 말았으니까.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응산 분리에 대해서 혁신,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응산 분리를 뭐 다시 이제 혁신하는 기업 쪽은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카뱅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아는 분들한테 이게 글로벌 금융 프로젝트에도 꽤 많이 참여했던 분이고 전 세계 기조는 응산 분리가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기조가 아니라 기본인 거죠. 네, 그게 기본은 맞다. 다만 회계를 확실히 분리시키고 특정 대주주의 상금고로 되는 그 장치를 다 만들어 놨다. 다른 나라도 응산 분리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베이라든가 뭐 저희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금융산업에 진출해 있다는 거죠. 페이팔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엔트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들에 대한 거가 되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회계적으로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 모 회사랑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 뭐 보험회사를 하거나 뭐 금융 관련된 회사의 자회사로 갖고 기본 있거나 갖고 있죠. 관계사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고객들이 예치한 그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그렇죠. 하고 그런 있죠. 걸 갖고 자기네 지분을 섞어가지고 그룹사에 그룹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배구조를 예, 하는 그거를 거죠. 아예 투명하게 어느 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게 훨씬 낫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은산분리해서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악이냐? 악이고 그러니까 절대선이 있고 절대 악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 분의 사견이긴 한데 그분도 그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산 분리는 맞지만 다른 나라도 은산 분리는 기본적으로 맞다. 근데 거기서 모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확실하게 저기 회계 관련돼서는 냉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기존의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은행 산업에 진출한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대출이잖아요. 대출로 이제 가는 부분들인데 은산분리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주주의 지분율을 늘리는 건 상관은 없다. 하지만 대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 관련된 쪽에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은 금지. 절대적으로 금지면은 저는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왜 은산 분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기존에 자기네들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걸 다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더 이상 하고 이제 뭐 대출을 더 늘리거나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없는 거죠. 자기네 자본금을 다 소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K뱅크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대출인 거죠. 대출이 되게 많이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1년간 7조 1천억 원 정도의 가계대출이 된 상황인데 저번 1주년 때 발표를 했죠. 네, 7조 1천억인데 KB가 이제 10조, 신한은행이 7조거든요. 뭐 KB 하나은행가 6조, 우리은행 4조인데 이게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개인 쪽의 대출 시장을 그 사실은 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산업 자본에 대한 대출인데 이거는 산업은행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사실은 국내 은행들이라고 해봐야 주택담보대출이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 갖고 오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 사람들이 가장 은행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 뭐 신평가사에서 나온 그 신용평가 점수에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만큼 대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면피인 거거든요. 뭐 이 기술을 심사해서 기술이 100억의 가치가 있어서 50억을 대출을 하겠다 이러면은 뭐 누가 이 기술에 대해서 담보를 하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가져와 이거죠. 눈에 말되는 소리 하지 말고 50억 CEO 집 저당 잡히고 그렇죠. 뭐 보증 쓰고 연대보증 쓰고 뭐 50억짜리 담보 대출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계속 은산분리 자본금 증자 얘기 나오는 얘기는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인 대출인 거고 실제로 인터넷 뱅킹이 노렸던 내용들은 중금리 대출이잖아요. 여기에 뭐 P2P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실제로 대출했던 것들을 보면 중저신용자인 대출 시장은 되게 부진하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저금리를 내세워서 오히려 고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다. 실제로 필요한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부분들한테 간 게 아니고 고신용자들한테 저금리 대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은행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갔던 상황인 거고. 그 원래 제2금융권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넘어갔던 상황이죠. 실제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신용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21%밖에 안 돼요. 건수 기준으로 38%고 금액 기준의 대출의 79% 거의 80%죠. 이게 1, 2, 3등급의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한테 더 대출이 가 있고 이 사람들은 기존에 은행에 대출 받은 거를 카카오뱅크 대출로 갈아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높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금액에 했던 걸로 신규 대출은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거랑 다른 거구나. 그렇죠. 처음에 그분들이 다 설명했을 때도 그렇죠. 저축은행이나 뭐 저기 밑에서 많은 비용이 있던 분들을 제2금융이나 이런 쪽에 사채를 안 쓰겠다 했던 걸 쓰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부분인데 건졌더니 정작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신용등급이 더 좋았던 분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증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들은 신용 4등급 이하에 대한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금액 기준 40%예요. 카카오뱅크 2배가 넘죠. 그러면 여튼 궁금한 게 네. 일단은 그게 저 실제는
인터넷 뱅킹이 만들어질 때부터 은산 분리 이슈가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죠. 저기 야당 때 계속 반대를 했었고, 네네네. 근데 일단 그 출범을 하게 됐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K뱅크라든가 뭐 이게 네네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은산 분리가 더 확산이 되면 네네. 나머지 업체들이 이 금융산업으로 더 뛰어들 수 있겠네요. 더 있다라고 보죠. 왜냐면은 뭐 어찌됐든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가계신용대출을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네. 기존의 것들이랑 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아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은행의 수익은 예대 마진이잖아요. 네네. 예대 마진인데 그동안 많이 예대 마진을 봤던 부분을 인터넷 뱅킹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네 예대 마진 줄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10조 이상의 실적을 이익을 봤기 때문에 장난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먹고 네. 그러니까 조작하고 점을 걸렸잖아. 네. 이자율 이제 조절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나쁜 게 이제 걸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 근데 어떻게 해서 바꾸겠다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뭐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는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10조 이상 넘는 대기업군들이라든가 자산 기업 집단은 못 들어오게끔 막아놨는데 그런 부분들 카카오뱅크가 8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라 이런 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8조이기 때문에 금방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문제가 될 거다. 계속 금융대출 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들어와야 똑같은 상품 좀밖에 못하는 곳인데 네, 실제로 혁신인가? 이게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금리가 당연히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해외 금리가 더 싸잖아요. 은행들은 해외에서 돈 빌려다가 국내에다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준기 고모님이 말한 그 핀테크 넘어가지고 테크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그 시대라고기보다는 네, 페이팔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이슈는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네. 여기도 되게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애플 페이 같은 거 나올 때 아이튠즈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실제는 근데 선뜻 금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마 회사를 분할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사업부잖아요. 그냥 아예 음악 서비스를 이제 팀쿡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의 그 어떤 영감을 주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발언도 했었는데 아이튠즈 전체를 잘못하면 분사시켜야 돼요. 별도 회사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걸 감내하고 굳이 애플이 나올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금융업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핀테크는 은행이 뭐 했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테크핀 근데 IT 업체 중에 이제 금융에 들어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금융 전체 메커니즘을 흔들고 있는 회사는 가장 큰 거는 진짜 페이팔하고 이메일로 보내고서 결제되는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의 이제 알리페이라든가. 근데 알리페이도 저기 이제 뭐 개미 파이낸스 이렇게 해서 자회사 만들어 놓고 완전 분리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다 휩쓴 거죠. 신용카드가 없는 와중에 그거 했던 중국의 약간 특수 메커니즘, 그 다음에 공산당의 전폭적 지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시장을 그 사람들이 깔게 해놓은 다음에 모든 거래는 앞으로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나는 난리 나올 때인데 나는 공산당이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거기에서 애초부터 한다고 하면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깔아놓고 야, 우리 내역 보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정 거래라든가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여유가 부러운 거예요. 공산당은. 그러니까 풀어놓고 될 때까지 기다리고. 네, 일반인들한테 이걸 다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 내역 보내 딱 이렇게 딱 한 줄. 데이터를 다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난리네 아니네 했지만 그런 식의 어떤 거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전자회사가 할부 거래를 직접 할 때 이 부분도 금융일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삼성페이 같은 거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왔을 때도 제가 아는 지인이 그랬어요. 배인사 주기로 들어왔다고. 그게 혁신이라고 불릴 하등의 건덕지가 없다. 근데 저는
뭐 하여튼 건덕지가 아니라 벤사 죽이려고 와도 벤사 스스로도 벤사는 너도나도 다 죽이는 것 같아. 서울페이도 아니 그러니까요. 벤사 죽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들이 나라에서 그래서 공문이 갔었대요. 그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니, 소상공인도 도와준다고 아, 벤사를 국가기관을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있었대요. 따로 별도로. 사람들이 이 정부 좀 이상해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약간 그건 제가 나중에 좀 했는데 어저께 들었어요. 아는 지인한테 이거 방송 보다가 그 인간이 이제 저 인간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그 소상공인들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제 카드 수수료 막 이런 게 많으니까 그 벤사에다 직접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세금을 운영되는데 그럼 나중에 그럼 마구 진입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지. 어떤 이 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들 그 말한 대로 이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그럼 국가가 만들어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엉뚱한 논쟁 아닌 시장 자유주의 경쟁에 좀 위배되는 상황인 거죠. 신용카드의 이점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신용 신평사를 통해서 신용평가 등급을 받고 1등급, 2등급 저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찍듯이 이렇게 등급 평가를 받고 그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국내 거래를 안 한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좋거나 아주 매우 나쁘거나 거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지고 되게 좀 웃기는 평가 기준도 웃기고요. 예전에 LG카드가 1등이었는데 거기 신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 카드 폭락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발생시킨 거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내 한도내 45일이죠. 45일에 넘어갔을 때 다시 새로 한도가 생기고 그러면 한도가 2배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가 왜 그 이후에 더 확산이 됐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교통카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박아 넣을 수 있게 허가를 줬어요. 후불제로 그냥 같이 해서 넣어버렸겠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교통카드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원이 가서 자기가 카드 만들면 되잖아요. 충전하면서. 근데 그 후불제로 카드에다 그 직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합된 게 어떻게 신의 한 수여서 실제는 신용카드 시장이 확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 이후에. 교통카드 그냥 같이 20대 들어가 이상은 있으니까. 그 신용카드 그렇죠. 만드는데 어차피 교통카드가 필요했으니까 별도로 2장 갖고 다니니 한 장 안에 그리고 내가 발급받는 모든 카드에 교통카드, 후불카드 체크를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그런 거 체크 안 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분들도 어떻게 교통카드는 안 하세요? 해야죠. 라고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통카드가 킬러 앱이야. 팀원이가 내가 맨날 팀원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 팀원이의 위력이 언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서울시 근데 이게 전국 단위 교통카드 다 먹었어요. 팀원이 시스템으로 다 연동되잖아요. 결제 정보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빅데이터가 엄청 쌓이고 있죠. 근데 여튼지간에 근데 이제 은산분리라든가 이런 건 완하냐 아니냐란 저도 이제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은산분리 완화는 악, 은산분리 고수는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의 재벌들이 사금고처럼 이미 쓰고 있다. 금융자회사나 보험회사 생명사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는 돈은 지네 돈이 아니고 국민들이 낸 돈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라. 그렇죠. 이게 국민들한테 돌려줄 거면 아니 보험료니까 돌려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기네들끼리만 주주로 갖고 맨날 좋아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 상장할 때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불명확한 것보다는 오히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다. 그렇지 않아서 재벌들이 지금 저기 이제 3세로의 경영 그다음에 4세로의 어떤 경영 승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해 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차단하면서도 투명하게 하면 나쁘진 않겠다 이런 얘기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정리 좀 하면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들의 금산 분리는 원칙은 지켜져야 되되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약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필요가 과연 이용자들이 원하는 필요인 건지 사업자 측면에서 필요한 건지 좀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대출에만 늘어나는 부분도 되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카카오뱅크는 계속 개인으로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큰 상품은 대출밖에 없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 모델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겠냐라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성공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개인 대출 했던 사람들이 뭐 소액 대출을 받아서 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손해를 보고 있어서 뭐 연체율이 아직까지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러니까 뭐 서울페이처럼 이제 알리페이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왜 성공하는 줄 아세요, 도 기자님? 그요? 예. 알리페이가 왜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일단 중국은 신용카드가 일단 인프라가 없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다 깔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아, 그쵸, 그쵸. 그건 저는 공산당의 힘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중국의 보는 모든 관점은 성공은 공산당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했는데 연체가 없는 거잖아요. 대출을 해줬는데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알리바바 자기네 마켓에 알리페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QR 코드 말고도 자기네들 알리바바 그 몰 있잖아요. 몰에서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 샵은 얼마만큼의 매출이 생기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고 자금 회전율이 얼마인지 얘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쪽에다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대출에 대한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자기네들 이 대금 물품값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죠. 자기네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알리페이에서 같이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니까 알리페이 금액에 같이 디파짓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그럼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인터파크하고 그다음에 SKT,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페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해서 네이버 마켓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용도도 있고 뭐 다른 그 자기네 네이버 마켓으로 결제하는 거 네이버 페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것도 그거예요. 자기네 몰에 있는 거래 금액이 되게 큰데 얘들한테 결제 대금 결제를 해주잖아요. 카드사 결제 같은 거 2주마다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카드사 안 주고 우리가 결제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없잖아요. 밴 이용료 안 줘도 되고 자기네들은 그 수수료 금액이 되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저기 이베이 코리아가 하는 건 반대. 이베이 코리아, 그렇죠. 이베이 코리아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전체 지분이 상장 폐지 시켰고. 그렇죠. 자기 애들만 돈 벌잖아.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페이를 쓸 수도 없고. 네이버 페이 짱이죠. 아니요. 네이버 나 안 좋아해? 어찌됐든 네이버는 안 좋아하지만 네이버 페이는 화이팅이군요. 어찌됐든 서울 페이도 좋고. 그 중간에 저는 거광꾼들이 좀 많이 사라지면 뭐 싸게 물건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거광꾼들이 많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원칙은 최종 소비자가 좋으면 좋은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야 너는 이만큼 하니까 이걸 받아 이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광꾼들이 좀 사라지거나 자기네들이 영업을 줄이면 좀 날씬해지면 돼요. 좀 투투처럼 이렇게 배 안 나오셔도 되고 도기자처럼 이렇게 좀 약간 날씬해도 되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페이나 기타 다른 페이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신용카드 사용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신용카드 서비스들은 아마 되게 많이 전폭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진짜 외상이 나오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냥 신용카드가 실제는 외상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담보로 현실에 쓰는 건데 미래 월급이 나왔다가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되는 상황이지 뭐.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들이 나오면 저는 사실은 뭐 저희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카카오 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최대한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핀테크에서 뭐 테크핀 이런데 과연 인터넷 서비스에 친숙했던 사람들이 금융산업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혁신들이 일어날 건지.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잠깐 나올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진짜 호시탐탐 하고 있죠. 그냥 거래, 컨텐츠 거래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다른 쪽이랑 계속 연계하다 보니까 수수료 말씀하신 대로 나가고, 근데 그걸 직접 자기가 금융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그래서 카카오페이하고 연동되는 거라든가 이러면서 자꾸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의 결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좀 더 이제 조금씩 더 커지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분들의 대상은 B2C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B2C 시장에 대해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 매출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 매출에 대한 카드사 매출이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엄청 크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쪽에서 왜냐면은 그럼 자기들도 카드사 하나씩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들어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카드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 뭐 거기에 무슨 뭐 이제 각종 페이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방식이 좀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최대한 서비스가 적게 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한다 그러면 벤사라든가 이런 쪽들은 정말 영업이익이라든가 되게 많이 줄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분명히 그렇게 되면 그 액티브엑스의 공인인증서가 깔리는 스타일로 결제되는데 그게 다 사라지겠네. 그렇죠. 네, 여러분 또 어떻게 한 주 정리를 했는데요. 네, 지금 액티브합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여름에. 네, 여러분 화이팅. 다음 주 조상들한테 만세 한번 같이 부르고 네. 16일 날 만나요. 안녕.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